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지금은 다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밍숭밍숭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일단 물 타서 먹는 술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오늘 금요시장은 딱 우리가 볼 때 뭔가 달라졌다 라고 표현할 만한 시장이죠.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높았는데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나스닥의 영향을 꽤 많이 받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장중에 상승권도 유지했었고요. 구성 종목이 다르죠. 기술주가 많은 게 나스닥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정통적인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 그러면 기술주는 안 좋은 반면에 그런 정통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거나 한국 주식시장 IT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비중이 높고 한데, 코스피만 하고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지했고, 4위는 NHN이 아니고 네이버죠. 4위는 네이버입니다. 왜 지금 저는 핸드폰을 부른 적이 없는데 얘가 무슨 단어를 알아듣고 갑자기 나타났네요. 중요한 거는 구성 종목에 있어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우량해졌다? 좋아지지 않았나? 과거에 비해서.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2% 넘게 하락을 했던 날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예전과 같았다면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르지 상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락하면 하락했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코스닥이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실제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라든지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가 빠졌냐? 삼성전자도 올랐습니다. KB금융 지금 흐름 보시면 괜찮죠.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 포스코도 지수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흐름이 이제 지수라든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고요. 어찌되었거나 글로벌 증시가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올랐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럼 투자자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 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보고 항상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건데, 고집이라는 부분, 제 투자 전략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고집이라는 부분. 오늘 이제 타이틀도 카멜레온이 되어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야지 되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고집하게 되다 보니까는 특정한 시장에서만 수익이 나고 그 특정한 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 시장마다 맞는 투자 전략이 있는 거죠. 하나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고집을 하면은 실제로 손실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이게 수익 쪽으로 가까워지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한 흐름은 코스피보다 나은 거는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볼륨도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지금 저 원이 왜 안 나오냐? 피크를 형성하던 작년 1년 전과 비해서 1년 전과 비해서 어떤가요?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쵸? 그런데 올해 이제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보자고요. 상반기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오히려 최근 들어서의 볼륨은 좀 더 살포시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코스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자, 작년 피크 때랑 비교해서 보면은 계속 줄지요. 거래대금이 이번에 더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차이점이에요. 매매를 자주 하면 안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래를 자주 했을 때 크게 득이 되지 않을 시장이 있어요. 거래를 확 줄여줘야지 되는, 투자자들이 거래를 죽여줘야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하고 전혀 다른, 코스닥의 거래 비중이 누가 높죠? 코스닥 거래 비중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이 HTS에는 거래 비중이 안 나오나? 뭐 당장 거래 비중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거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비중이 코스닥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거래대금 비중이. 반대로 코스피는 기관하고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시장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확 죽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럼 뭐냐? 대다수 투자자들이 코스닥 종목에서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손실 나고 까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매매만 많지. 이게 일단 유동성, 시장에서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 거래 대금과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를 만든 게 신규로 유입된 자금, 투자자가 거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스닥의 이번 4분기 들어서 나타나는 이 거래 자체는 기존에 투자를 하던 사람들의 거래입니다. 물타기를 했던, 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을 때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오히려 신규로 지금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 희소해진 상황에서의 그런 전략이 달라야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어쨌거나 오르는 종목은 있으니까 계속 따라다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종목이 한번 오르고 한순간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순간 오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많이 힘들죠. 종목, 지금 코스닥 종목들 좀 볼 텐데, 쭉 보실 텐데, 자, 연속적인 시세 몇 개의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뭐 알테오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실제로 뭐 시세 LS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세의 연속성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주고 잠깐 쉬었다가 또 쭉 가주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류의 종목들이 소수냐 대체적이냐가 바로 시장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런 류의 종목들이 다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서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이 커져요. 좀 올라서,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그림만 가지고서 좀 올라가서 따라서 매수를 했어요. 따라서 매수를 했는데 시세의 연속성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뒷받침되는 연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수급력 모자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류의 투자를 하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예전에 수익을 많이 냈던 방법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수익 났던 방법대로만 하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미리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뭔가 모멘텀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 거리를 미리 투자 자금을 줄여서,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런 류의 종목들을 모아서 조금씩 사두는 거죠. 미리 사두는 겁니다. 미리 바닥권에서 사두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싯대 많이 던져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바닥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오를 때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미리 사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봤자 크게 손실은 안 나요. 뭐 바닥권이라고 하자고요, 진입을.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닥 크게 부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런 구간에서 그냥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모멘텀, 뭐 이슈 거리, 테마가 한번 다 돌았는데 이 테마도 뭔가 언급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잠잠해. 그런 거 미리 그냥 조금 들어가 놓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를 사두는 거죠. 깔아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50%, 70%, 100% 이렇게 수익을 내줍니다. 그런 것도 팔고 나오고.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나오고, 그러면 몇 개 종목들 손해나는 것들 다 커버하고도 남고, 그 대신에 뭐예요? 예전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큰 종목들 하나씩 낚싯대 하나 가지고 여러 강태공이 경쟁하는, 거기에 낚시를 던져요. 대여를 낳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강태공은 100명인데 대여는 한 마리야. 한 명밖에 못 낚아요. 나머지들은 다 나가리죠. 대여를 쫓아가서 잡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잘못하다가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더 이슈화되면서 코스피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 코스피가 좀 많이 이슈화되고 하면은 신규 유입도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날아다니는 개별주들 많아지니까는 그렇게 좀 대어를 따라다니는 투자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2022년 시장은 저는 이제 뭐 코스피 중심으로 저평가된 종목 중점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의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맞을 건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변화에 동참을 못한다. 아니 뭐 그런 큰 우량주들이 올라봤자 뭐 일주일 동안 얼마가 올라가겠어? 나는 일주일 동안 더블 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의 그런 종목들을 파겠다. 근데 시장이 진짜 저평가 우량주들만 놓고 가게 됐을 때 과연 그런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건 작은 종목들에서 나올 텐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지죠. 저평가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쪽에 자금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개별주에 일정 부분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의 비중을 빼서 투자 전체적인 전략은 아니겠지만은 일부분의 비중에 대해서는 이동을 시키겠죠. 그런 과정이 된다면은 종목이 올라가면은 꺾여요. 올라가면 꺾이고 올라가면 꺾이고, 시세의 연속성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실제로 우리가 코인 투자하듯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희박해질 거다. 희박하다. 코인 투자하듯이 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오려면 내년 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투자는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올라주면서 신규로 또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그 자금들이 초창기에는 우량주들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가 점점점 욕심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수익률 게임들 자금이 개별주에 또 투기를 불러오게 되고, 그럴 때는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유의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보이는 거는 지금은 오르는 종목들을, 강한 종목들을 무작정 따라다니는 건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세 연속성을 주고서 가는 종목들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봐서 그렇지, 전체적인 시장을 가지고 몇 프로나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적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존재는 하죠, 어느 시장이나. 근데 확률적으로 적을 때 그게 전체인 양 따라다니는 거는 안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고, 제가 얘기했듯이 예상되거나 가능성 있는 이슈, 테마 쪽에 대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많이 좀 많은 종목을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기대 수익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좌의 기대 수익을 낮추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그보다는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 건 저평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해서 이미 11월 달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당장 매물대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약간 지지부진한 시기에 온 거일 뿐이지, 여기서 뭐 크게 꺾여서 낮아지거나 그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저항에 걸렸다 오늘 보시면은 저가 매수세가 또 활발하죠. 결과적으로는 저항권은 돌파될 거고, 언젠가 갭으로 한번 뛰는 날이 있을 거죠. 그날이 8만원에 걸친 날이 될 거고, 그 이후로는 뭔가 투자자들 생각이 달라지면서 붙게 되겠죠. 삼성전자예요. 자, 특별히 오늘 새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셀트리온, 죄송합니다.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가 물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틈을 타기는 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고 뭐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변동은 그냥 잊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동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펀더멘탈 성장성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2022년 특히 1분기 때 강한 모습을, 월봉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때 보여주었던, 작년에 보여주었던 이런 퍼포먼스를, 작년 5, 6, 7월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때 퍼포먼스가 거의 2배가량 올려놨거든요. 주가를요. 지금은 훨씬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 한번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고 나면은 분명히 주가를 만들어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위치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계속 말씀드린 그 저평가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좀 매수가 붙어서 시장 수급이 그런 종목들, 우량한 주, 실적 안정적인 종목들로 붙기 시작해서 그게 유행처럼 번진다면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은행주, 금융주, KB금융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고 있었는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릴,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것도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오고 해서 흑자 전환입니다. 이런 코로나에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합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말씀드린 트렌드에서 산업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 있고 이미. 그렇지만 저는 한 단계의 점핑이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평가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내년에 2022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규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